할머니, 371. 한밤중 손주의 잠꼬대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잠꼬대가 제 아들 부부의 이상한 집안에 감춰진 진실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김영자, 74살, 퇴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시골 분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왔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비밀을 간직한 아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저는 외아들 태민 부부와 손자 민준이를 위해 평생 일군 고향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낯선 신도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존경받던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모셔야 할, 어쩌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대할 때마다 어색해했고, 며느리는 정중하지만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죠. 그런 제가 아들 태민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깊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일주일치 옷가지가 든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바빠졌다며 6살 손자 민준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물론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서 있으니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과는 몇 달째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온 제가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낯선 경직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태민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공식적이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엄마 하고 밝게 부르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 왔다. 저는 애써 밝게 웃었어요. 민준이는 어디 있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마치 건축 잡지에서 본 것 같은 완벽한 인테리어였어요. 고급 가구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벽면은 미술관처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전시장 같았어요. 생활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거든요. 아이가 사는 집 같지가 않았어요. 할머니, 그때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제 다리를 껴안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손자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조심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민준이는 작게 대답했지만 계속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의 모습이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유독 짙었고 웃을 때마다 어색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가족을 관찰했어요. 30년 교직 생활의 습관이었죠. 태미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준이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아이답지 않게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태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질서가 중요해요.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방식대로라는 말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어요.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집 규칙을 따를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가 슬쩍 아빠를 올려다보는 걸 봤는데 그 눈빛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수진이가 민준을 재우러 데려간 후 태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민준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말이라니? 저는 궁금했어요. 그냥 꿈에서 본 걸 현실처럼 말한다거나. 태민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들으시면 깨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 말을 하는 태민의 표정에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아들의 태도도, 며느리의 위축된 모습도, 손자의 조심스러운 행동도,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기른 직감이 저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위험의 한복판에 제 손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제가 듣게 될 작은 목소리가 이 모든 의문의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할머니, 3712, 이거 꼭 지켜야 돼.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였는데 아이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잠꼬대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잠꼬대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단순한 꿈속 중얼거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반복해서 들려준 말을 되뇌는 것 같았어요. 3, 7, 1, 2. 순서 틀리면 안 돼.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6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종류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이불을 움켜쥐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3, 7, 1. 아빠, 잘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 뒤에 뭐가 올지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민준아, 저는 살짝 어깨를 흔들어 아이를 깨웠어요. 응.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 방금 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괜찮니? 무서운 꿈을 꿨어? 아니요. 할머니 왜요?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다시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3712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블록놀이 할까? 아침 식사 후 저는 손자에게 다가갔어요. 좋아요. 아이는 기뻐하며 블록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놀이를 하면서도 계속 문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니?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블록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가까이 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속삭였어요. 3712. 하지만 이거 비밀이에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잠꼬대와 똑같은 숫자였거든요. 민준아, 그 숫자가 뭐 하는 거야? 게임이야?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아빠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뭐?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말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6살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교육인가요? 점심시간에 태민이 잠깐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혹시 민준이가 무슨 371인가 하는 숫자를 자주 말하지 않니? 그 순간 수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민준이가 그러던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부엌 문을 닫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태민이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 문제가.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글썽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라니?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못하면 저희 가족 모두가 큰일 나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족이 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수진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머니, 수진이 급히 제 말을 막았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마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민준이를 위한 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누군가와 격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들키지 않았어요. 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요.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애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간중간에 민준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바로 그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3712라는 숫자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뭔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통화가 끝나고 태민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민준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또다시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민준이의 잠꼬대는 계속됐어요. 할머니, 371 이 순서 틀리면 아빠가 화내. 우리 집이 없어져.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어른들이 이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짐을 지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뭐가 됐든 그 숫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 손자를 이런 고통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곧 알게 될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고통스러운 잠꼬대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는 것도, 이 집안의 도살인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며 침묵하는 것도 한계였어요. 그날도 새벽에 민준이의 잠꼬대가 시작됐거든요. 372 할머니,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이가 꿈속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태민과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실 소파 틈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그 종이에 쓰인 글씨를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회, 7회, 1회, 이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절대 발각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셀 수 없는 거액의 숫자와 은행 계좌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태민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저는 종이 조각을 내밀었어요. 태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그 종이를 낚아채더니 구겨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태민의 표정에서 본 건 당황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이 발각될 뻔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무것도 없어요. 태민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어머니는 민준이만 잘 돌봐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해버렸어요. 점심 후 수진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는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데도 약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어요. 수진아, 그게 뭐야? 수면제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왜 잠이 안 오는데?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매일 밤이 무서워요. 태민이가 언제 또 폭발할지, 민준이가 또 그 숫자 때문에 악몽을 꿀지. 모든 게 무서워요. 폭발한다고? 태민이가? 수지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팔목에는 멍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진이 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 비밀 같은 숫자가 저희 가족의 생명줄이에요. 동시에 족쇄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댔다고? 그리고 손자까지 그 공포의 중심에 있다고?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어머니, 수진이 갑자기 제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견디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의 눈에는 죽은 것 같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아는 그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무겁게 떨궈지는 발걸음. 여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이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태민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 모두 끝장이야.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민이 거실에서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요? 알겠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민준이의 잠꼬대는 더욱 절절했어요. 할머니, 나는 몰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죽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그 숫자의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더 이상 내 새끼들을 이런 지옥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기회가 왔어요. 태민과 수진이 모두 급한 일로 외출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민준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민준아,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불렀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뭘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숫자 때문에 민준이가 무서워하는 거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거실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는 책장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여기요. 아빠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저는 책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이가 가리킨 부분의 벽면에는 미세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민준아, 이걸 어떻게 여는 거야? 여기요. 아이가 벽면의 작은 패널을 가리켰어요. 3712를 순서대로 눌러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틀리면 아빠가 알게 돼요. 그러면 뭐? 화내요. 정말 무섭게 화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떨리는 손으로. 저는 숫자를 눌렀어요. 삐익 하는 전자음과 함께 벽면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 나타났어요. 작은 금고가 아니라 마치 작은 방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 그리고 민준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빠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몰라요. 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냥 중요한 일이래요. 회사 일이라고. 저는 그 방안을 들여다봤어요. 벽면에는 여러 회사의 로고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USB와 하드디스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현금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산업 스파이. 그때 책상 위에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거래 D-1, 1.3712 보안 코드 절대 유지. 발각시 즉시 폐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민이 회사 기밀을 훔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여기에 숨겨두고 혹시 발각되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민준아, 저는 아이를 돌아봤어요. 아빠가 이 비밀 때문에 민준이한테 무서운 말 한 적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만약 이 비밀을 누군가한테 말하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모두 데려갈 거래요. 그래서 절대 말해도 안 되고 잊으면 안 된다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6살 아이에게 이런 공포를 심어주다니. 그것도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할머니,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민준이.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벽을 닫고 민준이와 함께 소파로 갔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냥 민준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태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벽 쪽으로 걸어가 확인했어요. 민준아, 태민이 아이를 불렀어요.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안 했지? 아니요. 그럼 잘했어. 태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태민이 출근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이 깼어요. 살그머니 나가보니, 태민이 그 비밀 공간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태민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안 해도 돼.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내일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제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 거라는 걸. 새벽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5째 날 새벽 5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늘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0이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확실하신가요? 가족 간의 오해일 수도.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늦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사팀이 도착한 거였어요. 김영자님이신가요?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형사 2명과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입니다. 저는 벽면에 숨겨진 문을 가리켰어요. 비밀번호는 3712입니다. 경사가 숫자를 누르자 벽이 열렸어요. 그 안의 모습을 본 수사관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네요. 현금도 상당하고 이 USB들과 하드디스크들,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민이 들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태민은 거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김태민 씨죠? 경찰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산업기밀 유출 및 스파이 활동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니, 태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태민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이를 더 이상 이런 지옥에 둘 수는 없었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바로 그게 문제야. 저는 소리쳤어요. 6살 아이가 매일 밤 그 숫자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니? 태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1시간 후 수진이 출근길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수진아, 어머니 고마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언제 이 모든 게 들킬지, 그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수진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미래가 불안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태민이 연행된 후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민준아, 이제 그 숫자 같은 건 기억 안 해도 돼. 아이의 큰 눈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로 까먹어도 돼요? 그래, 이제 완전히 잊어버려도 돼. 아무도 민준이를 혼내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처럼. 와, 할머니. 그럼 이제 새로운 숫자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숫자로 하자. 1, 2, 3. 이건 어때요? 좋아. 그걸로 하자. 그날 밤 민준이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잠꼬대도 없고 식은땀도 없고 그냥 아이다운 평온한 잠을요.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그 아파트를 떠났어요. 태민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희는 제가 전에 살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좁았지만 그곳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고 비밀도 없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아요. 왜? 밤에 무서운 꿈 안 꿔요. 그리고 숫자가 무섭지 않아요. 수진도 많이 달라졌어요. 수면제도 끊었고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어느 날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니. 아니에요. 그 전에 저희는 무서움 때문에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함께 살고 있어요. 6개월 후 태민이 면회를 신청했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면회소에 갔어요. 태민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경직된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태민아, 저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갔죠.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아주 잘 지낸다. 이제 밤에 악몽도 안 꾸고 매일 웃어. 정말 다행이에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 나오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어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릴게. 우리 모두 기다릴게. 그로부터 2년 후 태민이 출소했어요. 그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민준이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민준이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작은 집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집이에요. 민준이는 더 이상 371을 기억하지 못해요. 대신 할머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를 매일 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371이 그 숫자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어요.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낸 그런 희망의 상징 말이에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현재 74살,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배운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